방금 소개받은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 주어져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채용 현황, 그리고 또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은 공기업에서 한 19년 정도 근무하고 또 인사팀에서 또 직접 채용을 또 담당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공공기관 채용, 공기업 채용에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우선 공공기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채용 정책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기업의 최근 채용 동향과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채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블라인드 채용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아직 이제 시행 초기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어떤 명암, 어두운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고, 또 저의 개인적인 공공기관 채용이 이렇게 좀 변화되고 발전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부분들이어서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어떤 공기관들을 말하고요. 이건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공운법이라고 흔히 표현하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경우 약 350개 공공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이 실은 굉장히 우리 어떤 사람들, 어떤 국가나 어떤 국민들, 이 시민들 곁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산 규모를 보더라도 829조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어떤 정부 예산 규모를 보면 한 1.7배, 1.8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이 공공기관을 크게 이제 이 공문법에 따라서 분류하기로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물론 어떤 수입이나 자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지만 그건 이따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목은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350개의 기관 중에 전체 직원들 정원 수가 약 42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다, 규모가 크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2020년 4분기 기준 알료의 통계에 따르면 총 2만 7천 명 정도를 채용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게 채용 어떤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있지 한 3만 3천 명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 채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채용을 좀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이었죠. 어떤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이 공공 부분의 어떤 채용 정책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공공 부분에서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더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공공 부분에서만 약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공약을 말씀드렸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많은 문제점들의 어떤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키워드에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하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 있었던 기간제, 파견, 용역직 이런 분들의 정규직 전환 작업을 이미 거의 한 95% 이상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정규직 전환이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들이, 어떤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용의 형평성 문제, 또는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노 갈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실제 알맹이가 없다, 실은 속빈 강경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실은 그 역사를 좀 찾아보면 2005년도에 이미 이런 공무원 시험에서 일단 먼저 적용이 됐었고요. 2007년도에 공공기관에 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을 할 때 토익을 그때 당시에도 안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경에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이름을 좀 바꿔서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가 도입이 됐었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어떤 공공부문의 어떤 채용 정책에 따라서 크게 나타나는 어떤 채용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 공공기관의 취업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58년 개띠에서 65년생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분들의 퇴직한 자리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신규 채용들이 자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채용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 피크제가 함께 도입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공공기관 취업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금 시대가 열린 반면 그만큼 또 취업 경쟁도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우선 취업준비생, 또 요즘 이제 Z세대, 이런 세대들이 어떤 삶의 안정성이나 어떤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용 규모 많이 뽑아주니까 내가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더 공기업,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특히나 요즘 최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민간 부분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상시 채용 제도로 가다 보니, 그나마 공공 부분의 채용이 있다 보니 더 공공기관 채용에 더 노리는 공공기관 취업으로 뛰어드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죠. 블라인드 채용에서 실은 예전에는 공기업 지원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학교도 좀 괜찮고 토익 속도도 좀 높고 스펙을 좀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 내가 학교가 안 좋아도, 내가 학점이 나빠도, 내가 토익 점수가 좀 낮더라도,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공공기관 취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그래프를 보면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017년도 5월경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 전까지는 약 한 2만 2천 명 정도, 이제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도 한 2만 2천 명 정도 수준의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부터 채용이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났죠. 정규직 채용이 3만 3천 명 정도, 무기계약직이 8만 8,700명 정도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맞물려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이 인원을 합산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공공기관 채용이 2배 가까이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2020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 기준이다 보니 아직 수치가 정확치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기관, 공기업의 채용이 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공공기관들의 채용의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력서, 사진이나 학력, 출신지, 스펙 같은 걸 넣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기업, 요즘 이제 어떤 모 공공기관에서는 면접장에 지원자와 면접관 사이에 스크린을 쳐놓고 아예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제도가 이제 새롭게 도입됐는데요. 이건 이제 350개나 되는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것도 실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좀 완화하고 공공기관에 좀 균등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한 형태의 합동 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시험 일자만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결국 서류 전형이 없어져야만 합동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서류 전형과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역시 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은 아직도 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전 지역 인재, 그다음에 지역 균형 인재에 대한 채용을 좀 더 확대하고 또 계속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24%였고 올해 이제 27%를 강제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역 균형 인재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한 35%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특히 나타났던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지역 단위별로 모집을 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역 단위 없이 채용이 진행됐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수도권, 또 중부권, 뭐 충북권 이런 식으로 아예 지원할 당시부터 권역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더 그런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대상자, 또 여성 인력 우대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 국가유공자입니다. 예전에 공공기관 채용을 할 때 이런 국가유공자 채용이 실은 그렇게 아주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 어떤 대우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이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 공공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혼선을 빚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자녀들을 우대하거나 또 뭐 농어촌 자녀들을 우대하거나 제가 이제 근무했던 안전보건공단의 경우에는 산재로 목숨을 잃으신 그 유가족 자녀들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자, 신용불량에 빠졌다가 신용을 회복하신 분들을 채용할 때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채용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프로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요. 2017년, 2018년도에 이게 이제 이전 지역 인재와 비수도권 지역 인재의 채용 인원을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 균형 인재죠. 지역 균형 인재 채용이 2017년도에 12,000명 가량이었었는데 2018년도부터 18,600명, 2019년도에 19,000여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이전 지역 인재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공기업의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예전에는 학교를 보고 서류에서 미리 걸렀던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 실력으로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 이렇게 채용이 많이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에서 이걸 이제 정부 경영평가에 이걸 반영을 하다 보니 이걸 채용 목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의 최근의 의견들은 실제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기업의 경우에는 실은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기관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예전부터 실은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좀 채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민간 대기업에 비해서. 그랬던 경향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한 어떤 채용 현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성 인력과 그다음에 고졸 인력, 그다음에 장애인 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한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다음에 고졸 인력 역시 1,800명에서 2,800명, 그다음에 3,3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졸 채용은 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고졸 채용 제도가 좀 도입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NCS 능력 중심 채용 그 전에 이제 시작됐던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실은 갖고 있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고 그냥 산업 현장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고졸 채용이 막 이야기가 되다가 다시 이제 또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졸 채용이 예전에는 어떤 목표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특성화고를 졸업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인력의 경우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뭐 정확히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조금씩 더 나오지 않았나, 실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자료를 좀 더 조사하고 연구할 마땅한 자료가 없어서 이건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이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좀 살펴보면요. 가장 뭐 취업 준비하다 보면 토익이었거든요. 토익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학력이죠. 뭐 고졸, 대졸, 학벌, 무슨 대학교, 전공, 학점, 출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크게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와 마찬가지 이제 어떤 서류 전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 보니 결국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 그다음에 자격증, 교육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 취업 준비생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서류 전형을 할 때 서류 전형 요소들을 많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보지 못하도록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 실제 서류 전형을 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다 보니 서류 전형을 그냥 원서만 내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 전형을 이제 한국전력공사처럼 아예 계량화를 해서 토익 850점이면 100점을 주고 자격증 하나당 10점 이런 식으로 아예 계량화를 해서 서류 전형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이런 경향이 많고요. 반면에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실제 이 서류 통과를 하게 되면 필기 시험 응시 그 이제 대행 어떤 수료나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서류 전형을 더 깐깐하게 하는 움직임도 역시 함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필기 전형이죠. 기존에는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인적성 시험을 봤었는데 이것 대신에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과 NCS 직무수행 능력 평가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게 결국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경쟁이 더 심해지고 또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이 필기 시험 이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개월, 한 6개월 바짝 공부해서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공 이런 NCS 직무수행 능력 평가까지 하게 되면 한 1년, 2년 정도 필기 준비를 해야만 결국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나타나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만을 가지고 필기시 저정을 했던 공공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전공시험, NCS 직무수행 능력 평가죠. 전공시험을 도입하는 공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한국철도공사죠. 가장 큰 공기업이고 가장 채용 규모가 큰 공기업인데 이런 곳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이제 전공을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요. 한전의 송배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전공은 아니지만 관련 법을 도입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전공시험 도입에 따라서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선 결국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돼서 필기 공부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블라인드 채용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보다 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면접 전형 역시 크게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 체계를 도입했고 특히 뭐뭐했던 경험, 어떤 경험 행동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서류 전형이 약화되다 보니
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욕심에 필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고 면접이 좀 더 어려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토론 면접과 발표 면접을 도입하는 공공기관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변화를 좀 살펴봤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의 어두운 면과 긍정적인 면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 예전에는 토익 930 정도 가지고 있어도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또 980을 만들려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학 등 이런 스펙 준비의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방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일문을 나왔더라도, 내가 학점이 나쁘더라도,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얼마든지 도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실은 대졸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공정한 기회, 실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는 점들이 이제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신입 직원의 직무 역량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의 논문 자료를 보면 실제 인사 담당자들이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이런 직무 역량이 늘어나고 있다,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다양성, 이건 뭐냐면 아까 블라인드 채용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전공에 있는 학생들, 다양한 학교 출신 학생들,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의 공정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고요. 부정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자면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필기 전형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관련된 경력과 경험, 교육상, 자격증 이런 것들을 추적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소장, 그러니까 지역 균형 인재, 비지역 균형 인재, 그러니까 수도권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실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인데, 특히나 어떤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출신 지역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출신 대학을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주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거기 다녔는데 대학교는 이제 수도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비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 인재이다 보니 이런 혜택들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불만도 많이 커지고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이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좀 부정적인 요소를 좀 살펴보자면,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 어떤 우리 기관에 맞는 인재를 좀 뽑고 싶은데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제 저 역시 인사 담당 차장을 하면서 실제 직원을 채용했지만, 그 당시에 인사 담당 차장으로서 채용을 진행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뭐냐면 이번 채용도 무사히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틀이 정해지면 거기에 그대로 따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 채용 준비하는 기간과 예산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왜 늘어날까? 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채용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채용 대행 업체에 위탁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필기 원서만 내면 다 시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결국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대행 업체의 어떤 실수나 잘못 때문에 그 기관의 채용이 발칵 뒤집히는 경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재시험을 보거나 뭐 사과문을 내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요. 실제 실효성 있는 어떤 채용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다, 서류 전형이다라고 해서 실은 어떤 어디에서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어 라고 하면 이걸 어떤 곳은 다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관은 그걸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너무 겁을 내는 인사 담당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채용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채용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채용의 어떤 자율성을 좀 줄 수 있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고 어떤 채용의 어떤 제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다 보니 중간 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항목을 좀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히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 전공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점이 결국 그 지원자 어떤 성실성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거다 보니 학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이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교육상 학교 교육상을 어차피 기재합니다. 그래서 휴교학을 전공한 학생은 그 휴교 과목들을 교육상에 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문 나오는 학생은 학교 교육에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공을 봐요. 볼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공이나 학점을 좀 기재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 오히려 경력직들의 채용에서 문제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뽑아서 좀 활용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경력직 채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블라인드 채용 어떤 전형 방법을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은 인사 담당자들대로 고생하고 또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생대로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좀 이게 좀 약간 더 앞서간 개념일 것 같은데 이 공기업의 이제 필기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 필기를 좀 국시원처럼 국시험처럼 뭐 의사고시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아예 정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채용 필기 시험을 통합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통합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은 내가 이를테면 토익 800점인 것처럼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800점 취득하면 그걸 가지고 원서 얼마든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어떤 통합 채용, 실질적인 합동 채용이 좀 도입이 된다면 각 기관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문제의 퀄리티, 필기의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각 채용 대행 업체별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 이 문제가 어떤 곳은 너무 어렵고 어떤 곳은 너무 낮은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예 국가 고시처럼 시험을 아예 도입해서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님들도 문제죠. 이제 채용 대행 기관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면접관님들을 좀 좋은 우수한 면접관님들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기관의 경우는 이제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님께서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크게 어떤 문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면접관님들의 어떤 풀을 확보해서 이분들을 각 공공기관에 좀 명단이라도 좀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어떤 채용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블라인드 채용, 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경청해 주신 우리 송인수 대표님, 그리고 윤지 대표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봉근 대표님을 비롯한 패널분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